안녕하세요. 두 아들의 엄마로 살다가 지금은 플로리스트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여자입니다. 저에게도 얼마 전에 시원통쾌한 복수할 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평생 고구마만 먹으면서 살 줄 알았던 저에게 하늘이 도우신 건지 속이 뻥 뚫릴 만한 일이 생기다니 너무나도 후련한 마음에 사연을 제보합니다. 딸은 아빠 닮은 남자를 만난다고 하잖아요. 저희 아빠는 동네에서 유명한 술주정뱅이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아빠는 늘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셨어요. 코 묻은 돈으로 차곡차곡 돼지 저금통에 모은 돈을 아빠는 당신 술 마시는 데 쓸 거라면서 커터칼로 푹 찢어가지고 갔어요. 내 돈 왜 가져가는데? 그거 내 거라고! 어디서 인연이 큰 소리를 내? 아빠한테! 폭력적이고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부장적인 남자였습니다. 우리네 부모님들은 다 참고 살았잖아요. 부당한 일이 있어도 그저 가슴속으로 품기만 하고 자식들 위해서 손해보는 걸 다 감수했었으니까요.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혼은 상상할 수가 없었고 한평생을 전업주부로만 살았던 엄마는 꼼짝없이 그 힘든 결혼 생활을 지속해야 했어요. 사춘기가 되던 해 아빠는 저희 집에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빠,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술에 취한 아빠는 제 말이 안 입곱게 들렸나 봐요. 바로 손을 들어 제 귓방망이를 때리셨어요. 귀에서 삐 하는 소리와 함께 저는 고개가 오른쪽으로 돌아갔고 그대로 집을 뛰쳐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빠한테 맞아 죽을 것만 같았거든요. 엄마한테도 말했습니다. 나 저렇게 바람피고 책임감 없는 사람을 아빠로 두기 싫어. 엄마도 이제는 목소리 좀 내면서 살아. 엄마가 아빠한테 아무 말 못하니까 그 피해를 자식들이 다 입는 거 아니야. 꼭 참아왔던 분노를 엄마한테도 터뜨린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공부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여자가 대학 가는 일은 드물었거든요. 그리고 대학은 집안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학비가 어마어마했으니까요. 그런데도 대학을 가고 싶더라고요.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저를 딱하게 보신 건지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그렇게 죽을 힘으로 공부를 하니 전교 1, 2등을 왔다 갔다 하게 되었고 저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매일 아빠한테 욕만 얻어먹고 나라는 존재는 집안에서 쓸모없고 거슬리는 존재인데 그 남자는 저를 너무 사랑해 주었어요. 저희 집안의 아픔 또한 깊이 공감하면서 제 곁에 있어주고 싶다고 말해주었어요. 해방되는 느낌이 들더군요. 이 사람이랑 함께하면 앞으로의 남은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저에게 너무 다정하고 따뜻하게 잘 대해주었습니다. 5년을 사귀었어요. 저는 남자친구 군대까지 다 기다려주었죠. 친구들은 야, 남자들은 여자가 군대 기다려주면 제대하고 다 바람난대. 너도 아까운 네 청춘, 네 남친 기다리느라 허비하지 말고 그냥 다른 남자 만나. 그러게 말이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냥 헤어져. 저는 꼿꼿했습니다. 이 남자가 내 남자라는 확신이 그땐 있었죠. 그렇게 약 3년이었던 군대 생활을 기다렸어요. 친구들의 예상과 다르게 남자친구는 바람을 피지 않았고 졸업 후 바로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저도 1년의 취준 기간 끝에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요. 결혼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당연히 안정되고 행복한 가정을 빨리 꾸리고 싶었던 저는 바로 청혼을 승낙했습니다. 엄마는 미안하다.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혼자 잘 큰 우리 딸한테 결혼할 때도 뭐 하나 쥐어주면서 보내줄 수가 없네. 친정이 든든해야지 우리 딸 결혼하고 나서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건데 참 미안하다. 엄마,
됐어.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뭐 맨날 미안하대. 아빠 밑에서 우리 데리고 사느라 엄마가 더 고생했지. 저희 집안의 허락을 받는 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진짜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콧대 높은 시댁은 목동에서 굉장히 재력가 집안으로 유명했죠. 자기 아들을 명문대 대기업까지 보내놨으니 결혼도 좋은 집안에서 잘 교육받고 자란 아가씨를 원했나 봅니다. 처음 저의 집안 배경을 알게 된 시어머님은 실망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셨어요. 아니 어쩌다가 우리 훈이가 결혼까지 생각한 거야? 아, 엄마, 나랑 오래 사귄 거 알면서 왜 그래 정말 이 사람 무한하게. 남자친구의 말대로 저를 안 입고 깨보는 어머님 앞에서 당황한 제 표정을 숨기느라 아주 혼쭐이 났습니다. 어머님이 보시기에는 시원치 않은 며느리감이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부족한 만큼 열심히 할 거고 가정을 꾸려서도 최선을 다할 거예요. 아들 이기는 엄마 없다고 하잖아요. 저희 어머님도 반대하시다가 끝내 아들을 못 이겨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전 결혼하고 나서도 시댁 눈치가 엄청 보였어요. 집도 결혼식도 시댁에서 돈을 다 대주었고 하물며 살림살이 마련하는데도 시댁 도움이 꽤나 많이 필요했죠. 시어머님은 생색을 엄청 많이 내는 스타일이셨어요. 아니, 그 정도면 생색을 내도 됐었죠. 아휴, 너는 전생에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시댁에 이렇게 잘생긴 우리 아들까지 채가는 거냐? 나는 너만 보면 부럽다, 부러워. 아이고, 어머님, 그리 말씀하시면 제가 많이 죄송스럽고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너는 우리 훈이한테 정말 잘해야 할 거야. 알겠니? 네, 어머님, 그럼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매일 저녁마다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들 오늘은 밥 반찬 어떻게 해서 먹었냐부터 시작해서 저희 부부가 아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땐 저한테 아들이랑 일주일에 몇 번씩 어떻게 하냐면서 남사스러운 이야기까지 다 들춰내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딱 목욕탕에 가면 보이는 돈 많고 풍채 크고 남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시는 왕언니 스타일이셨거든요. 스트레스를 엄청 받다가 결국 아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서서히 전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아들 2명을 낳으니 그제서야 만족을 하시는 눈치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 직장 생활이었습니다. 아니, 허대리는 언제까지 애 본다고 반차 쓰고 빠질 거야? 아무리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해도 허대리가 반차 쓰면 다른 사람이 일 대신 떠맡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걸 알고서도 그리 쓰는 거야? 죄송해요. 둘째가 많이 아파서. 사정 없는 사람 없다네. 회사는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지 사람들 사정 봐주기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니야. 죄송합니다. 워킹맘은 애 키우면서 일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지금이야 여자들이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임신하면 거의 바로 퇴사해야 했거든요. 저도 버티다 안 되겠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불화가 이때부터 시작되었어요. 둘째가 면역력에 이상이 생기면서 일주일에 2번씩 서울에 있는 큰 대학병원을 다녀야 했어요. 둘째 병원 데리고 다니랴, 첫째 학교 보내랴, 학원 보내랴, 몸이 2개여도 모자랄 지경이었어요. 근데 남편은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매일 저녁마다 회식한다는 핑계로 밤 12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애 아픈 거 알면서 어떻게 이렇게 늦게 들어와? 나 요즘 힘들어. 아침에 눈 뜨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다고. 당신까지 늦게 들어오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저번 주에는 밤 10시 이전에 들어온 게 한 번밖에 안 돼. 다 새벽 2시 넘어서 들어오고. 그래서 내가 당신 회사 그만두라고 한 거잖아. 나보고 뭐 어쩌라고.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많아? 이 정도 배려해 준 거면 나도 많이 배려해 준 거 아니야? 나도 여보가 나 많이 배려해 준 거 아는데 그래도 맨날 술에 취해서 침대에 토하고 애들 자는데 술 냄새 풍기고 깨우고 난 그게 힘들다는 거야. 점점 저희 부부 싸움의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불난 집에 기름을 들이붓는 사건이 콸콸콸 터지게 되었죠. 바로 시어머님의 등장이었습니다. 아버님 제사를 지내고 시댁에서 시댁 식구들이랑 제사 음식을 나눠 먹는데 첫째가 아빠한테 한 소리 한 겁니다. 아빠, 오늘은 술 많이 마시지 마. 아빠 때문에 엄마가 힘들잖아.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첫째는 무척이나 과묵하고 말도 별로 없고 항상 집에서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그 애가 어른들 다 모여있는 곳에서 저런 말을 할 정도면 아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모양인가 봅니다. 아들한테 그 이야기를 들으니 남편 얼굴이 뻘개졌어요. 야, 내가 언제 술을 많이 마셨다고 그래? 어? 너는 이 녀석 할머니 집에 와서 할 말 못할 말 못 가리고 이런 식으로 할래? 애를 혼내는 겁니다. 애는 기죽지 않고 따박따박 아빠한테 말을 했고 그걸 옆에서 지켜본 어머님이 저한테 크게 화를 냈어요. 애미야, 너는 집에서 살림살이랑 애 교육을 어떻게 하길래 집안의 질서가 이렇게 엉망인 게야? 죄송합니다, 어머님. 네가 내 아들이 밖에서 벌어다 준 돈으로 밥 먹고 자식들 키우는데 이런 식으로 자식 교육할 거니?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저 죄송합니다 뿐이었어요. 그 뒤로 어머님은 1시간 동안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아무래도 자기 아들은 가장인데 가장의 권위가 사라진 모습을 본 어머님은 속에서 화가 들끓었겠죠. 바깥 사돈이 바람 펴서 집을 나갔다고 했나? 네? 갑자기 그 말씀은 왜? 그러니 그렇지. 아휴. 갑자기 어머님이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 집 부모부터가 제대로 안 서 있으니 자식들이 이렇게 닮은 거 아니겠니? 이래서 여자를 집에 잘 들여야 하는 건데. 아휴. 내가 그때 결혼을 좀 더 말리지 못한 게 천추의 한이다. 응? 술김에 저에게 상처 주시는 말을 와르르 쏟아내신 겁니다. 신우이도 엄마 그렇게까지 말하지 마. 그만해 그만. 왜 사돈어른 이야기까지 꺼내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는 눈물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걸 겨우겨우 꾸역꾸역 눌러 담고 애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엄마가 자기 편에 서니 남편의 기세등등함은 하늘을 찌르더군요. 저도 시어머님 때문에 남편에 대한 감정이 더더욱 안 좋아졌고요. 저희는 이혼 직전까지 치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혼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제 목표는 안정적이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서 우리 아이를 잘 키우는 거였거든요. 제가 정신과 약까지 먹으면서 힘들어하니 옆에서 지켜보던 친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솔직히 네가 뭐가 아쉬워서 시집살이 당하고 못 들을 소리까지 들으면서 왜 결혼생활 하냐? 너도 능력 좋잖아. 대기업 다니고. 네 남편 일주일에 5번 넘게 외박하고 네 시어머니 너네 집 못 산다고 대놓고 타박하고 무시하고 나 같으면 이혼했어. 내가 나만 생각했으면 벌써 이혼했지. 근데 애들이 있잖아. 엄마라는 게 그런 거더라. 더러운 꼴 봐도 자식 보고 꾹 참고 사는 거더라고. 하루하루 갈수록 저는 아이들 때문에 버티는 거지만 정신이 피폐해졌어요. 시댁에서는 저보고 집안 잡아먹으려니 들어왔다면서 사주에 남편 잡아먹을 흉살이 있다며 욕을 하지 않나? 남편은 맨날 허구한 날 회사 사람들이랑 2차 3차 가느라 집안은 신경도 안 쓰고 산 송장이었습니다. 그때 일이 터진 거였죠. 저희 막내 아들은 그래도 아빠랑 사이가 좋아요. 막내가 착하고 어릴 때 많이 아파서 그런지 몸이 약하기도 하고 병원에서만 주로 있어서 아빠에 대한 악감정이 별로 없는 애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주말에 남편이 자고 있고 애들끼리 안방에서 놀고 있는데 막내가 갑자기 애 아빠 폰을 가지고 와서 뭔가를 읽는 겁니다. 자기 잘 자 사랑해? 엄마 이거 뭐야? 핸드폰 잠금이 풀린 남편의 메시지 화면장을 저에게 보여준 겁니다. 남편이 핸드폰을 하다가 잠든 사이에 둘째가 침대 위로 올라가서 아빠 핸드폰으로 뭔가를 구경하다가 상간녀랑 나눈 대화 내용을 저에게 읽어준 거예요. 애가 뭘 알겠어요. 그냥 애는 순수하게 이거 뭐냐고 궁금해서 엄마한테 가져온 건데 그게 판도라의 상자였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 나도 요즘 자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가 싫다니까. 자기랑 있는 게 에너지 충전이고 집에서 마누라 얼굴 보면 아주 화가 치밀어 올라서 미칠 것 같아. 그러니까 오빠, 나한테 오라니까. 별의 별 이야기를 다 나누었더라고요. 저는 순수했던 것이 남편이 밤늦게 들어오는 이유가 그저 회식 때문인 줄 알았어요. 건설회사니까 사람들한테 접대해야 할 일이 많았고 당연히 일하느라 늦은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상간녀랑 데이트를 하느라 집에 안 들어온 것일 줄이야. 충격의 도가니였습니다. 첫째가 제 표정이 안 좋은 걸 보고 옆에 와서 엄마, 괜찮아요? 묻더군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안 괜찮아서요. 밥 반찬하는 걸 멈추고 저는 거실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았어요. 우리 아빠도 바람나더니 내 남편도 바람나네. 우리 엄마가 딸내미 팔자 엄마 팔자 닮을까봐 무섭다고 나보고 결혼하지 말고 엄마랑 살면 안 되겠냐고 하던 그 말이 뭔지 알겠네, 이제야. 그렇게 노력을 해도 가정을 지키려고 해도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이 있더군요. 낮잠을 자던 남편이 찌뿌둥거리는 소리와 함께 일어나서 밥 줘. 아, 배고파. 어제 저녁에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머리를 벅벅 긁으며 나오더군요. 첫째는 제 옆에 꼭 붙어서 아빠를 쳐다보고 있었고 전 부들거리는 손으로 남편 핸드폰을 내밀어 말했습니다. 이거 뭐야? 남편 눈이 금붕어처럼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뭐야? 내 핸드폰을 당신이 왜 가지고 있어? 이거 어떻게 열었어? 부랴부랴 핸드폰을 뺏어가더군요. 전 기가 찼습니다. 화를 냈죠. 그동안 당신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맨날 바쁘다고 애 병원도 안 데리고 가더니 상간녀랑 바람나서 그런 거였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래놓고 나한테 욕할 자격이나 있어?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남편은 발뺌을 했습니다. 본인도 민망했겠죠. 제가 곡소리를 내면서 울며 한을 토해내니 남편은 그 소리가 듣기 싫다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첫째는 옆에서 주먹을 꽉 쥐고 분노를 참아내는 게 보였고 둘째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빠 어디 가냐며 문 밖을 뛰쳐나가 꽁무니를 잡았어요. 이건 와, 이놈아! 남편은 둘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둘째가 뒤로 넘어지면서 엉덩이를 쾅 부딪혔고 아빠 무서워. 울었어요. 첫째가 결국 화가 난 나머지 소리를 지르고 말았죠. 아빠! 뭐 하는 거예요? 그때 뒤도 안 돌아보고 앞을 가던 남편이 갑자기 첫째에게 달려와 뺨을 친 겁니다. 너 이놈, 네가 내 핸드폰 이 엄마한테 보여줬냐? 기생 오라비 같은, 뱀 같은 놈. 당신 지금 애들한테 뭐 하는 거야? 당신 정말 미쳤어? 어디까지 막 나갈 작정인 거야? 어떻게 죄 없는 애들 얼굴에 손을 올려? 남편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저는 자식에게 손찌검한 남자까지 품고 가정을 지킬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죠. 저도 참지 않고 한마디 했습니다. 애 아빠 바람났어요. 이것도 저희 부모님 탓하실 건가요? 저희 집안이 가난하고 못 배운 탓이라고 하실 거냐고요. 어머님은 주춤하시더니 네가 밤일 잘하고 여자로서 매력적인 모습 보여줬으면 이럴 일도 없었겠지. 이제야 뭐 본인 아들이 급에 맞는 여자를 만난 거라며 별 되도 않는 소리를 저에게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 재산 빼갈 생각 눈곱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기가 찼습니다. 이혼하는 과정은 굉장히 더럽고 치졸했어요. 한 푼도 저에게 재산 분할 안 해주려는 남편과 저와의 싸움이었죠.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오는 대신에 저는 재산 분할을 크게 받지 못했어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뺏기지 않아서 정말로 다행이었습니다. 근데 이혼 소송하면서 상간녀를 통해서 못 볼 꼴을 보았어요. 남편이 회사 접대차 골프장을 갔다가 21살 캐디랑 눈이 맞은 거더라고요. 어리고 이쁘고 늘씬하고 피부도 맑으니 눈길이 같겠죠. 그렇게 서로에게 반해서 저 몰래 사귄 게 1년 반이 훌쩍 넘는 거였답니다. 처음에는 여자 쪽에서 남자가 유부남인 걸 몰랐대요. 사진첩에서 애기들 사진을 보고 나서야
유부남인 걸 알았고 그 뒤에는 죄책감으로 헤어지려고 했는데 남자가 곧 이혼할 거라고 해서 마지못해 기다려준 거였답니다. 그래서 본인은 억울하고 한 가정을 해칠 의도가 없었다며 저에게 변명을 하더라고요. 몰랐을 리가 있나요? 전 당연히 알고 만났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나이도 어리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도 많이 남아있으니 크게 꼬투리 잡지 않고 깔끔하게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화근이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양육비를 남편한테 받아야 하는데 안 주는 겁니다. 둘째가 아프고 매달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요. 당신 정말로 이런 식으로 양육비 안 줄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식 키울 돈은 줘야지. 제가 이와 관련된 문자를 몇십 통이나 보냈는데 다 씹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상간녀가 양육비 주지 말라고 했다더군요. 오빠, 그 여자한테 돈 퍼주면 나중에 우린 결혼해서 어쩌자고. 우리 애는 어떻게 키울 건데? 나랑 잘 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마음 굳게 먹어. 자식들도 엄마 편이라며 오빠 편 아니라며. 참, 내가 난년을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양육비 때문에 전 남편이랑 다투다가 이젠 상간녀까지. 애 둘 데리고 갔으면 됐지. 뭘 더 바라시는 건데요? 우리 오빠도 먹고 사는 거 힘들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제발. 이런 문자를 보내며 저를 지치게 하더군요. 그 당시에 제가 싸울 힘도 없고 말한다고 해서 들을 전 남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양육비 받는 걸 포기하고 애들 데리고 시골로 내려가서 친정 엄마한테 애들 맡기고 전 닥치는 대로 일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첫째 아들이 그때 그러더군요. 엄마,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지금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언젠가 커서 꼭 엄마를 지켜줄게요.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 보고 힘내야 해.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사는 게 힘들지만 아이들 보면 참 살아갈 맛이 났어요. 첫째는 악바리 근성으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그 덕에 서울에 있는 최고로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둘째도 형 따라서 좋은 대학에 갔고요. 세월 지나서 애들 다 키우고 나니 저도 제 인생을 위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저것 부업으로 예식장 꽃꽂이 일을 했었는데 실력이 좋다면서 다른 곳에서도 저를 프리랜서로 써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다가 한 예식장에서 저를 꽃 담당 팀장으로 불러주셨고 서울로 올라가서 애들도 케어할 겸 직장도 늦은 나이에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통 예식장 일을 하면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이 크게 없어요. 워낙에 바쁘고 어떻게 보면 단순 노동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몸이 힘들지 정신이 힘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직원들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꽃사입 리스트를 짜고 있는데 막내가 와서 저에게 말을 걸더군요. 팀장님, 이번 신부 대기실이랑 예식장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왜? 무슨 일인데? 그게 아니라 신부님께서 꽃이 마음에 안 든다고 싱싱하지가 않다고 화를 내셔가지고. 결혼식이라는 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얼굴 붉히는 일이 정말 드물어요. 그래서 직원들도 당황한 거죠. 예식장에 가보니 직원들도 다 어른이 되어 있더라고요. 꽃은 멀쩡했습니다. 평소랑 똑같았어요. 오히려 컨디션이 좋았으면 좋았지 이상하진 않았어요. 설명을 드리려고 신부 대기실을 찾아가는데 밖에 놓여있는 부부 사진이 제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표한별? 표한별 신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었어요. 네, 그녀는 10여 년 전 저희 집을 풍비박살내고 두 아들의 아빠를 뺏어간 상간녀였습니다. 참 세상이 좁다더군요. 다시는 안 마주칠 줄 알았던 상간녀를 결혼식장에서 다 보다니요. 이게 무슨 하늘의 장난인가 싶었습니다. 전 저보다 연차가 낮은 직원들한테 신부님께 잘 설명을 드리라 하고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제 손이 덜덜 떨리고 마음고생한 게 다시 쭉 올라오면서 불안해지더라고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기구하고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운명의 장난 같죠? 엄만 밥은 먹고 일하냐며 저에게 안부 전화를 한 거였죠.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엄마는 평생에 아니 네 아빠 바람 펴서 집 나갔을 때 화 한 번 못 내본 거랑 우리 집은 쑥대밭 맡은 그 외간 여자한테
안사람으로서 한 번도 큰 소리 못 내본 게 아직도 가슴에 한으로 남았어. 우리 딸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엄마, 그래. 엄마 말이 맞아. 참으면 병나더라. 정말 그래. 가슴에 화를 품고 살면 병나. 엄만 네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 엄마와의 전화를 툭 끊으니 상간녀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0여 년 전에는 능력도 없고 깡도 없어서 화 한 번 못 내고 밟히기만 했던 내 인생이 생각나더군요. 하늘이 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이 황홀한 결혼식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전 남편과 이혼하고 이번에는 나이 30 중반이 다 되어서 거의 50인 남자랑 재혼을 하는 거더라고요. 예식장에 손님들도 바글바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한 아주머니 부류가 있더군요. 엄청 큰 소리로 떠드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가서 전화통화를 하는 척 신부에 대한 정보를 흘렸어요. 너 그거 알아? 그래. 신부가 20대 때 유부남 물어가지고 한 가정 파탄 내고 쑥대밭 만들었잖아. 얼마나 되바라졌는지 본처한테 고개 빳빳하게 들고 이혼해달라고 하고 양육비 주는 것도 막았대. 미쳤지 미쳤어. 그래. 지금 과거 싹 숨기고 아저씨 물어가지고 결혼하는 거잖아. 돈에 미쳤지 미쳤어. 근처에 있던 아줌마들은 제 통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갑자기 수다 떨던 소리를 낮추고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통화를 딱 끊 차 아줌마들이 저를 쳐다보더군요. 저는 제 통화 소리가 너무 컸나요? 죄송합니다. 인사를 하고 쓱 지나치려고 하는데 그중에 한 아주머니가 제 팔뚝을 탁 하고 잡는 겁니다. 그 말이 진짜예요? 우리는 남자 쪽 하객으로 왔슈.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자세히 좀 더 말해줄 수 있어요? 알고 보니 남자 쪽 어머님 지인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더 상세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해드렸습니다. 아주머니들 난리가 나셨죠. 이건 결혼 뒤엎어야 한다면서요. 쩌렁쩌렁 큰 소리로 말하니 다른 하객들도 저희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예식 시간이 다가왔고 하객들은 식장 안으로 이동을 했어요. 저도 직원이니 안으로 몸을 옮겼고요. 그리고 그때 문이 열리면서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상황을 모르던 하객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축하를 해주었지만 신부의 두 얼굴은 알게 된 몇몇 하객들은 축하해주지 못했죠. 그중에 한 아주머니가 쩌렁쩌렁한 기차통 삶아먹은 것 같은 목소리로 아니 웬 말이야 정말. 저 옆에 내가 상간녀였단 말이요? 아유 어쩌다가. 아유 그러니 비위도 좋게 지 아비뻘 되는 남자랑 재혼하겠지. 아유 그러게 말이요. 요즘 아주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말세라니까. 아이 그나저나 이걸 어쩌면 좋나? 원체 목소리가 큰 아줌마들인데 본인들은 그걸 모르는 듯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 신경 안 쓰고 그분들께서 떠드는데 예식장 안이 그 아줌마들 목소리로 가득했어요. 버진 로드를 걷던 신부도 그 말을 들었는지 저희 쪽을 쓱 쳐다보더라고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는 신랑이 나와서 행진을 한 뒤에 신부를 마주보는데 아이고 그때 아주머니가 또 식장을 초토화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어쩐냐. 저 망둥어 같은 입술에 뽀뽀를 하려니 여자는 여간 비위가 좋은 게 아니면 못 버틸 게야. 아이고 영숙이 아줌마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여자가 아니라 남자 비위가 좋은 거지. 여자가 상간녀 출신이잖아. 유부남 뒤치다거리 다 하고 돈이면 뭐 사족을 못 쓸 텐데 얼마나 여러 남자를 거쳤겠어. 어휴 참. 보다 못한 다른 하객들이 남사스러웠는지 조용히 좀 하라며 아줌마들께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제서야 본인들 말소리가 다 들린다는 걸 깨달은 아줌마들은 어머머 죄송합니다. 아니 우린 신랑이 딱하니까. 그래서 이야기한다는 게 그만. 그야말로 식장 안은 웅성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소란스럽고 부산스러워졌어요. 신부도 얼굴이 완전 굳어버리고 신랑도 싸해진 식장 분위기에 맥을 못 추리더군요. 전 아주 곁에서 지켜보면서 꼬셨습니다. 물론 제가 거기 직원이기에 대놓고 깽판을 칠 수 없었지만 상간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이렇게 뒤에서
간접적으로 식을 망친다는 게 저에게는 나름 속 시원한 복수였어요. 그런데 그날은 하늘이 돕는 날이었습니다. 주례가 끝나고 양가 인사를 끝낸 신부와 신랑이 손을 잡고 다시 버진로드를 걷던 그때, 아이고, 신부 빵딩이가 아주 예사롭지가 않아. 저 빵딩이로 유부남 몇 명을 잡아먹었을꼬. 희한하다, 희한해. 아주머니가 또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당황한 상간녀는 걷다가 삐끗해버렸고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꽃장식에 드레스가 푹 걸려서 찢긴 겁니다. 원래는 버진로드의 꽃장식을 너무 화려하게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날 신부가 난리를 친 바람에 평소에는 두지 않는 조형물도 두고 꽃장식을 커 보이기 위해서 나뭇가지도 많이 사용했는데 결국 그게 화근이 되어서 드레스가 걸려버린 겁니다. 완전히 떡두꺼비 같은 자세로 팍 하고 넘어졌고 엉덩이 부분에 드레스가 푹 찢기면서 속옷이 노출되어 버렸어요. 사람들은 다들 어머, 어쩐디야? 아이고, 뭐 이런 일이 다 있니? 탄식을 자아냈고 상간녀는 화가 나서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어찌저찌 마지막 웨딩 사진을 찍는 시간이 다가왔고 남자 쪽 하객들은 상간녀 신부 얼굴 한번 보자고 달려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결국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상간녀는 화난 얼굴과 함께 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곧이어 복도에서 신랑과 신부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당신 아까 상간녀 어쩌고 하는 이야기 들리던데 뭔 소리야?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진짜 아니라고. 나 상관녀 아니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전 딱 그때 타이밍 알맞게 그녀에게 찾아갔습니다. 예식장 웨딩 플라워 담당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설치한 구조물에 걸려서 넘어졌다고 들었는데 본의 아니게 이런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 같아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며 명함을 건넸어요. 저를 본 그녀. 순간 동공이 흔들리더군요. 전 그때 딱 아는 척했습니다. 어머, 누군가 했더니 야,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더니 어떻게 여기서 만나지? 신부는 저를 째려보며 누구시냐며 모른 척을 하더군요. 신랑이 저에게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 분이냐고 묻자마자 저는 제 정체를 밝혔습니다. 아니, 알면서 왜 모른 척해요? 날 모를 수가 없는데. 우리 두 아들 아빠까지 뺏어갔으면 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이혼하고 재혼하는 거예요? 대단하다. 그거 쉽지 않은데. 야, 세상 참 좁다. 그죠? 신랑은 그게 무슨 소리냐며 저에게 되묻더라고요. 전 전보다 말해주었습니다. 그녀와 제 전남편이 바람난 이야기와 함께 양육비를 못 주게 된 그녀가 저를 괴롭히고 압박했다는 사실까지요. 신부는 아주머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람 잘못 보셨거든요.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별꼴이야 진짜. 신랑 팔짱을 끼고 자리를 뜨려고 하길래 제가 신부 생년월일을 읊어줬습니다. 나랑 소송도 했으니까 우리 깊은 사이잖아? 내가 자기 생년월일 정도는 알지. 모르는 사이인데 생년월일을 어떻게 알겠어? 그지? 신랑님, 무슨 상황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저희 소송 관련해서 사건 번호도 가지고 있는데 원하시면 보내드릴게요. 검색해보세요. 저는 신랑에게 명함을 건네고 확 뒤를 돌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서는 멀리서 외쳤어요. 표씨! 아니, 우리 상간녀!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더라. 살아보니 내 뜻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 너가 젊었을 땐 세상이 다 네 거 같고 네 뜻대로 됐을지 몰라도 이젠 아니야. 업보라는 게 있단다. 이제 업보 세게 맞을 차례인 것 같네? 눈웃음을 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화가 나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그 표현하는 목소리가 어찌나 꼬시던지요. 그 일로 인해서 저는 예식장에서 잘렸습니다. 어찌되었던 팀장이었으니 책임을 져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10여 년 전에 못할 말을 다 해버리고 상간녀가 제 인생을 망쳐버린 것처럼 저도 상간녀의 인생 가장 중요한 순간 가운데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니까 심령 묵은 체중이 싹 씻기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수백억 자산을 가진 신랑 쪽에서 신부 뒷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학력이랑 과거를 숨긴 걸 다 알게 되어서 파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돈 많은 사람들이 한번 화나면 더 무섭고 끈질기다는 걸요. 재력도 있고 그만큼 부를 쌓은 사람이면 독한 부분도 있으니 그 상간녀한테 참교육을 시전한 겁니다. 혼인 사기 빙자죄로 고소해서 파혼했을 때 손해비용이랑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도 걸었더라고요. 장난 아닌 거죠. 정말 세상 만만하게 봤다가 세게 뒤통수 맞아버린 그런 상간녀 인생이었습니다. 그날 상간녀가 결혼식장에서 저희 직원들한테 갑질만 안 했어도 제가 그 예식장까지 안 내려가고 우린 마주칠 일도 없었을 텐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 건지 참 마음이 뒤숭숭했어요. 이 사실을 고민하다가 아들들한테 말했어요. 첫째가 제 얘기를 묵묵하게 듣다가 엄마, 사실 나 엄마한테 이실직고 할 게 있어. 라는 겁니다. 깜짝 놀란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사실은 며칠 전에 아빠랑 연락을 했거든요. 아빠랑? 갑자기? 무슨 일인데? 아빠가 갑자기 나한테 돈 좀 있냐고.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대학생한테 돈 있냐는 게 무슨 질문인 거냐고 황당해하니까 아빠가 요새 힘들다고 돈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 아빠가 엄마 괴롭혔으니까 지금 이렇게 힘든 거라고. 사람은 다 주는 대로 받는 거라고. 나 이제 아빠랑 연락 안 할 거니까 끊으라고요. 제가 전 남편한테 하지 못한 복수를 장성한 아들이 대신해 주었네요. 전 남편은 상간녀랑 재혼했다가 헤어지고 난 뒤에 대기업을 퇴사하고 부모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나 봐요. 그런데 직장 다니던 사람이 사업하면 잘 돼봤자 얼마나 잘 되겠어요. 계속 돈만 꼬라박다가 결국에는 집도 팔고 부모님 집 담보대출까지 받아나 봅니다. 나중에는 부모 집까지 날려먹으니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거고요. 대학 친구들한테 돈 빌리려고 했는데 남편 대학 친구들이 제 대학 친구잖아요. 같은 학교 동기였으니까요. 야, 넌 바람나서 이혼한 주제 우리한테 돈까지 빌리려고 하냐? 찬밥 대접을 받았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니 10년 동안 양육비도 안 주고 연도 끊어버린 아들한테 연락해서 돈 있으면 다 달라고 한 거였어요. 첫째 아들이 꾹꾹 눌러 담아서 좋게 아빠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전화를 차단해버린 거였고요. 참, 저를 괴롭힌 자들의 최후를 보면 인과응보라는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전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내가 자식 다 키워보니까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네. 그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 아빠는 돈도 안 주고 맨날 여자랑 바람나는데 그 집에서 도망가지 않고 자식들 키워낸 것만으로도 엄마는 대단한 일을 한 거였어. 내가 내 남편이 바람나고 상간녀가 날 찾아와서 난리치고 그런 걸 겪어보니까 복수할 힘도 없더라. 그 상황에서 최선은 자식들을 지키는 게 그게 최선이었던 거더라. 하며 엄마에게 그간 화내고 미워했던 이야기들을 하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엄마는 아니라며 엄마 때문에 우리 딸이 고생한 거라고 되려 저에게 사과를 하며 그렇게 저희 모녀는 서로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한평생 아버지한테 못 받은 사랑을 채우려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심정으로 엄마 같은 인생 살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는데 다 부질없는 일이었습니다. 엄마 같은 인생도 미워할 게 아니라 정말 숭고하고 자식을 위해서 헌신한 대단한 인생이었던 거고 전 뒤늦게야 그 사랑과 대단한 희생을 알게 된 거죠. 머리로는 아는 거랑 가슴으로 아는 거랑 천지 차이였습니다.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해묵은 상처들을 툴툴 털어내고 저희 가족은 새 출발을 시작했어요. 둘째랑 첫째는 군대 갔다 오고 제대해서 학교 졸업하고 번듯하게 취업도 했고요. 전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둔 돈으로 이제는 기력이 쇠해진 엄마와 함께 가까운 국내 여행을 하면서 뒤늦게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첫째가 첫 월급을 받았다면서 할머니랑 엄마한테 맛있는 밥 사드리고 싶다고 저희를 데리고 백화점에 있는 한 식당에 데려가 줬어요. 거기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오는데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이는 겁니다. 전 남편이었어요. 정말 상해버린 얼굴과 거지 같은 몰골을 하고 있더군요. 어떻게 여기서 만나는 건지, 정말 이게 신의 장난이 아니라면 무엇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전 남편이 성큼성큼 다가와서 제 아들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네 놈은 돈 없다고 아빠 힘든데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백화점에서 나오느냐? 이게 되바라져서 지 애비한텐 돈 없는 척하고. 손을 올리려고 하길래 둘째가 아빠를 막아서더군요. 아빠, 이제는 제가 첫째 형이랑 엄마랑 할머니 지켜요. 아빠도 그만하시죠? 하면서요. 어릴 때 몸 약했던 둘째는 성인이 되면서 많은 운동과 체력 보강으로 건장한 남자로 튼튼하게 자랐어요. 애아빠도 둘째를 보며 당황하더군요. 뭐 하는 게야? 아빠, 아버지, 그만하시라고요. 제발 좀.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거예요? 어릴 때처럼 또 저희한테 손찌검이나 하시게요? 그땐 형이랑 저도 힘이 약해서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 아빠도 이제 아빠 인생 사시고 우리 가족 그만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혹시 몰라 말하는 건데 손찌검하면 법적으로 처리할 거예요. 강한 어투로 애아빠한테 그리 말하니 애아빠도 어찌할 바를 몰랐죠. 저희 엄마가 됐다. 자네도 참 꼴이 딱하네. 여기까지만 하게나. 하며 애들을 데리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는 추한 꼴 그만 보여주고 당신도 당신 인생 살아. 촌철살인이 담긴 말을 내뱉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 후로 전 남편은 저에게도 아들들한테도 연락을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다만 확실한 건 알 수 있었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요. 아마도 제가 상상하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참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그래도 그 시간을 거쳤기에 이렇게 우리 가족이 있는 거고 저는 지금이 행복하고 좋습니다. 가정을 책임지는 여성분들 혹은 남성분들 모두 대단한 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힘내자고요. 그럼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전 사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